샬롬,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12번째. 호프만은 1938년 편두통 치료제를 찾는 과정에서 맥각군의 특성을 연구했다. 그리고 LSD 성분을 분리했다. 1943년에는 이 물질을 우연히 섭취해 환각을 일으키는 특성을 발견했다. 그 후 미국 중앙정보부가 쇠뇌에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그 물질을 시험했다. 사람들이 그 약물을 섭취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했는데 그 약물을 섭취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복용한 사람들도 있었다. LSD는 세상에 알려졌고 그 약물의 기이한 특성이 한 세대의 성격을 결정했다. 사람들은 영적, 정신적으로 고조된 상태가 되려고 LSD를 비공식적으로 제조하고 사용했다. 히피들이 그 약물을 꺼리낌없이 사용하면서 정의를 외쳤다. 티머시 리어리는 콩코드 교도소에서 약물 효과 실험을 했는데 죄수들이 LSD를 체험한 후 새 삶을 살기로 맹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LSD가 동성애를 치료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약물을 먹은 후 실험 참가자들에게도 먹으라고 권했다. 혹은 강요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그는 1963년에 해고되었다. 이후 그는 흥분하라 함께하라 이탈리아라는 문구를 만들어 LSD 전도사가 되었다. 리처드 니슨 대통령은 그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칭했다. 사랑과 평화에 대한 설교 외에도 티머시 리어리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책, 특히 환희의 정치인은 교육받은 히피들의 책꽂이 바가바드기타만큼이나 중요한 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제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언 맥도널드는 비틀즈의 노래에 대한 훌륭한 책인 머릿속 혁명에서 196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신념에 대해 이렇게 썼다. LSD를 통해 인류는 신경증적 무책임의 원시적 상태를 뛰어넘고 모든 창조물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곧장 유토피아로 나아갈 수 있다. LSD를 사용해 얻은 깨달음으로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더 나은 개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걸작들을 만들어낸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대였다. 하지만 그 약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길을 잃는 피해자들도 많았다. 맥도널드는 마음속에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 같다라고 썼다. 내 절친한 친구는 어느 날 저녁에 자신이 천재라고 선언했다. 그에게 그러면 끝없는 고통을 견딜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아니, 하지만 끝없이 마약을 먹을 능력은 있어 라고 대답해 함께 얼마나 웃었던지. 한편 궁류는 지금도 여전히 자란다. 19세기 초에 밭의 배수 시설을 개선하고 곡물을 더 깨끗이 씻고 주식을 감자로 바꾸면서 맥각 중독에 걸릴 위험은 줄어들었다. 실로십인 버섯은 언제나처럼 자라고 있고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찾는다. 버섯에 의한 환각 경험에 무언가 맛을 같은 면이 있고 신과 직접 만나는 방법이라는 널리 퍼진 인식은 이제 바뀌었다. 요즘에는 존 레논이 명복상 폴 맥카트니와 함께 쓴 내일은 아무도 모르지라는 노랫말에서처럼 LSD가 신성한 약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공허함에 항복하자. 반짝반짝하네, 반짝반짝하네. 32번째 감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작물. 너는 감자를 좋아하고 나는 감자를 좋아하지. 아이러 거쉬완의 노래 전부 취소하자에서 덩이 줄기는 땅속에서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해 변형된 두꺼운 줄기다. 그 식물은 싹을 틔워 무성 생식을 할 수도 있다. 덩이 동굴을 발달시키는 식물은 함나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겨울을 견뎌낸 후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해 다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 과정을 해마다 되풀이한다. 식물이 고생스럽게 발달시킨 덩이줄기는 인간에게 좋은 식량이 된다. 이 덩이줄기들은 몇 달씩 계속 땅속에 남아 있어서 생장기가 끝난 다음에도 이용할 수 있다.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맛있는 덩이줄기로 연명할 수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데다 구하기 쉽고 맛 있으면서도 재배하기도 비교적 쉬워 가격도 싼 덩이줄기가 바로 감자다. 사람들이 영양분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식량이 되어줌으로써 감자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독초 멜라도나와 똑같이 가지과에 속하면서 싹과 꽃, 열매 때로는 덩이, 줄기 껍질에도 확실한 독성이 있는 식물이 기대하기는 어려운 성과다. 감자 식물의 열매는 방울토마토와 비슷하고 감자와 토마토 모두 가지과여서 진척이다. 300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 씨앗 역시 독성이 있다. 하지만 햇볕이 노출되지 않고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정말 맛있다. 야생 감자는 150여 종이 있고 중남미에서 자랐다. 감자를 재배하기까지 아마도 여러 차례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감자는 잉카 제국 사람들에게 주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었다. 콜럼버스를 도착하기 전 아메리카 대륙 여러 지역에서도 주식이었다. 16세기 말 무렵 탐험가들이 솔라늄 투베르노 품종의 감자를 유럽에 들어왔다. 1570년쯤에 스페인에 들어왔고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영국에 들어왔다. 영국에 감자를 들어온 사람은 월터 롤리 경 밑에서 일한 박학다식한 토머스 헬리엇이라고 하고 트랜시스 드레이크 경이라고도 한다. 감자는 고구마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 초기 기록에서는 고구마와 이름을 구분하려고 잡종 감자, 버지니아 감자, 흰 감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인간은 먹는 음식을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금방 바뀌지는 않았다. 감자는 때로는 이국적이어서 때로는 분홍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 자주색으로 피어나는 꽃이 예뻐서 유럽에서 재배하기 시작했다. 덩이 줄기가 잘 자랄 수 있을 만큼 습기가 많은 유럽 북부에서 감자가 잘 자랐다. 그러나 감자에는 명확한 단점이 있다. 감자는 저장이 쉽지 않다. 적당히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면 몇 년 동안 상하지 않는 곡물과는 전혀 다르다. 조심스럽게 저장한 감자도 썩을 수 있다. 또 다른 단점은 노지에서 감자를 재배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밀과 보리, 호미를 추수한 후 밭에 남은 그루터기는 방목하는 가축이 뜯어먹게 하면서 땅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된 농업체계 중 하나였다. 감자를 대량 재배하면 감자의 잎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고 싹이 나지 않게 하려면 어두운 곳에서 보관해야 하기에 악마의 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불신당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서 감자는 훨씬 더 매력적인 작물이 되었다. 감자는 곡물에 비해 확실한 장점들이 있다. 쉽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의 장점이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더 안전한 주식이 된다. 감자는 곡물이나 밀가루보다 훨씬 부피가 커서 많은 양을 훔치기가 훨씬 어렵다. 빵이나 죽을 만들려면 곡물에 물을 첨가해야 하지만 감자 자체에는 이미 수분이 있다는 사실도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17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빙기, 진짜 빙하기가 아니라 기후변동으로 기온이 낮아진 시기에는 감자가 곡물보다 재배하기 쉬웠다. 감자는 곡물보다 면적당 2배에서 4배의 효율을 얻을 수 있어 공간 또한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다. 프로이시언의 프리드리 대왕은 감자를 매우 중히 여겨서 1756년에 감자 재배를 권장하는 카르토펠베펠 일명
감자 명령을 통과시켰다. 백성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발상이었지만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감자 따위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리드리 대왕이 직접 감자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감자는 이제 왕실 채소가 되었다.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했지만 관리인들은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 대왕은 관리인들에게 어떤 도둑질이든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감자를 도둑질해서 몰래 재배하기 시작했다. 밑바닥에서 구르던 감자가 성공한 셈이다. 프랑스 루이 16세도 감자를 정말 좋아했다.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는 머리에 감자꽃 장식을 하고 무도회에 참석했다. 1838년과 1939년에는 러시아의 곡물이 흉작을 겪고 대신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19세기가 되자 유럽 여러 지역에서 감자가 중요한 주식이 되었다. 감자는 식민지 개척자들과 함께 다시 북아메리카로 건너갔다. 대서양을 2번이나 횡단한 셈이다. 감자는 재배하기 쉽고 포만감이 아주 높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싸서 인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졌다. 재배하는 데 힘이 별로 들지 않고 밀가루를 재분소에 분해 빵을 만들지 않아도 땅에서 캐서 곧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더 많은 사람이 감자를 먹고 생존했다. 감자가 널리 퍼지면서 생태학자들이 땅 또는 사회의 수용욕이라고 부르는 것도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감자를 먹고 자란 광부 세대가 땅에서 석탄을 캐내 산업화 사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했다. 그러나 감자가 행복을 전해주는 종류의 음식은 아니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85년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참혹한 그림을 그렸다. 절망과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려는 영웅적 의지가 뒤섞인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조상이다. 감자를 들여오면서 아일랜드의 인구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1에코 대략 4,000제곱미터의 땅이면 한 가족이 1년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감자와 함께 젖소 한 마리에서 짠의 우유와 돼지 한 마리의 고기를 얻을 수 있었다. 아일랜드인 대부분이 아일리시 럼퍼라는 단일 품종의 감자를 먹었다. 한 품종만 재배하면 본래 회복력이 안 좋아지기 마련이다. 1845년 아일랜드에서 감자인 마른병이 발생했고 재앙이 닥쳤다. 기근은 4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그 시기에 100만여 명이 사망했다. 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부는 영국으로 그 외에는 북아메리카로 대거 이주했다. 감자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식량 공급원이 되었다. 쌀과 밀, 옥수수에 이어 4번째로 널리 재배되는 작물이다. 이론적으로는 감자는 비교적 낮은 칼로리로 풍부한 영양과 섬유질을 공급한다. 문제는 감자가 특별히 지방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감자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에는 모두 지방이 들어간다. 기름이나 버터로 튀기거나 볶고 버터와 크림, 치즈와 섞어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요리한 감자를 무분별하게 먹으면 비만과 당뇨병,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집에서 감자를 튀기면 위험할 수 있고 기름을 사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영국의 가난한 지역에서 감자 튀김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노동자 계급이 사는 많은 지역에서 피쉬앤칩스를 살 수 있었다. 감자를 길게 잘라 튀기고 두꺼운 반죽을 씌워 튀긴 생선과 함께 내놓았다. 저렴하고 맛있고 포만감을 주는 간식이었다.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간 후 집에서 나 길거리에서 먹을 수도 있었다. 테이크아웃 음식이 발명된 것이다. 조지 오웰은 위건 푸드로 가는 길에서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피쉬앤칩스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930년대 영국에는 35,000여 개의 피쉬앤칩스 가게가
있었다. 처음에는 칩스를 곁들이는 게 아니라 생선 대신 먹었다고 한다. 생선을 잡지 못하자 사람들은 생선 모양으로 자른 감자를 튀겨서 먹었다. 러시아의 보드카, 스칸디나비아의 아크바비트 아일랜드의 포인트 같은 술을 만들 때도 감자를 사용한다. 불법 제조한 아일랜드의 포인트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잘 만들면 구운 감자 맛이 기분 좋게 퍼지면서 아주 맛있다. 나는 한 수녀가 신부에게 선물하려고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밀반입했던 역사가 있는 아주 괜찮은 포이탄을 맛본 적이 있다. 감자를 먹는 새로운 방법도 찾아냈다. 영국인은 크리스푸스, 미국인은 칩스라고 부른다. 이런 방법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예로부터 영국에서 꽁고기, 사슴고기와 함께 내놓은 얇게 썰어 튀긴 뿌리 채소를 게임칩이라고 불렀다. 한 손님이 너무 두껍다, 너무 질척하다, 짠맛이 부족하다고 계속 감자 요리를 돌려보내면서 요리사 조지 크럼을 괴롭혔다는 미국 세르토가스 프랑스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크럽은 몹시 화가 나서 감자를 투명해질 정도로 얇게 썰어 단단하게 튀긴 다음 소금을 듬뿍 뿌렸다. 그렇게 내놓았더니 손님이 맛있다고 감탄했다는 이야기다. 1910년에는 미국에서 마이클스의 감자칩 회사가 운영되었다. 1950년대에 영국에서 스미스의 크리스푸스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기름이 배지 않은 파란색 종이 봉투 안에 소금이 잔뜩 들어 있었다. 보통 프라이드 치킨이나 햄버거에 곁들이기 때문에 감자는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 산업과 관련이 많다. 이런 음식을 대량 소비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크다.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은 대개 러셀 버뱅크라는 단일 품종의 감자로 만든다. 그래서 단일 품종을 대량으로 재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감자가 땅속에서 썩지 않게 하려면 농약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이 농약이 주변 땅에도 침투해 퍼지면서 악영향을 미친다. 감자는 부자들을 만족시키는 요리가 되기도 한다. 트러플 오일을 사용하거나 육수와 버터를 잔뜩 넣고 천천히 익힌 퐁당 감자로 요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감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다. 19세기에는 달리 먹을거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말 그대로 감자 덕분에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제 많은 선진국에서 감자는 빈곤층의 비만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때는 부자들만 뚱뚱해질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부자들만 날씬해질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쪽이든 감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물이다. 33번째 헤란초. 유전학의 발전을 이끈 린네와 다윈의 뮤즈, 그 주제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세한 내용을 모두 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찰스 다윈이 노란 헤란초는 지대의 험한 땅에서 자라는 탐욕스러운 식민지 개척자다. 작은 땅에 자리 잡고 세련된 정원에서 자랄 듯한 꽃을 피운다. 꽃이 야생화치고는 꽤 화려할 뿐 아니라 정원에서 많이 키우는 금어초라는 식물과 많이 닮았고 계통적으로도 가깝다. 이 꽃들은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꽃을 꽉 쥐면 꽃잎이 펼쳐져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헤란초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시베리아 이르는 지역의 빈 땅에서 자란다. 여러 종의 곤충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길가나 밭 가장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친 교배로 인해 취약한 개체군만 모여 고립된 곳이 되지 않도록 야생 지역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헤란초는 근친 교배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헤란초는 린네와 찰스 다윈 모두에게 중요한 식물이었다. 린네는 이 식물을 괴물이라고 불렀다. 다윈에게는 행운을 알아차리는 분별력 있는 과학자에게만 행운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헤란초 덕분에 이 두 과학자가 한 세기를 뛰어넘어 만나면서 생물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 세밀한 관찰력이 뛰어났던 린네는 헤란초에 대해 잘 알았다. 1742년 스웨덴 웁살라 근처에 살던 식물학자 린네는 비정상적인 헤란초 군란을 발견했다. 꽃의 주머니 모양 부분이 한 개가 아니라 5개였다. 식물을 보는 안목과 명석한 두뇌를 갖춘 한 지식인에게서 이것은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매일 그 식물 옆을 지나가도 별다른 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만한 차이였지만 전문가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그 발견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린네의 반응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평소 종이에 기록을 신중하게 남기는 편이었음에도 이것은 소가 늑대의 머리를 가진 송아지를 낳는 일만큼 놀랍다라고 적었다. 더 나아가 그 비정상적인 식물을 괴물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페로디아라고 불렀다. 그 식물이 충격적인 발견이었던 이유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헤란초였다. 그러나 분명히 세상이 아는 헤란초가 아니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린네는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는 확실히 알았다. 변이 헤란초는 종이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으며 한 종이 무언가 다른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너무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한 종은 같은 종에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으리라는 생각이 18세기 종교와 과학 모두에서 유지됐던 정통적인 사고 방식이었다. 이때는 계몽주의 시대로 과학과 종교가 오랫동안 여러 면에서 아직 갈라서지 못했던 시기였다. 산책하는 사람의 발목에 스치고 벌을 맞이하는 소박한 식물인 헤란초는 꽤나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린네는 변이 헤란초가 알 수 없는 다른 종과 희한하게 교배한 이상한 잡종이라고 생각했다. 틀린 생각이었다. 하지만 잘못해서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료가 어긋났을 뿐이었다. 린네는 암마르비의 여름 별장에서 헤란초를 키웠고 그 식물은 계속해서 그의 상상력을 괴롭혔다. 헤란초는 린네의 철저하고 훌륭한 책, 자연의 체계 전체에 걸쳐 일종의 물음표를 띄우는 식물이었다. 자연의 체계에는 총 1만 3천여 종의 생물이 올라있고 린네의 감수로 12판까지 출간했다. 가능한 한 완벽에 가깝게 살아있는 모든 종을 체계에 실어 완성하겠다는 목표는 자연스럽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이 모든 종이 불변하지 않는다면 생물이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새로워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 다윈은 종이 변하기 쉽다는 개념을 발명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줌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다윈이 자연선택 개념을 한 번만 설명을 들으면 명확하게 이해될 정도로 간단하다. 다윈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토마스 헉슬리는 종의 기원을 읽은 후 얼마나 바보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말했다. 1859년 종의 기원 출간 후 다윈은 방대한 연구를 통해 그의 독창적인 발상의 근거 즉 필연성을 단단히 다졌다. 따라서 다윈이 1876년에 저서 다화수정과 자화수정이 식물계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선택이 우리 삶과 모든 생명을 지배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금 강조한다. 물론 투기에 차분하고 거의 사과하는 듯한 어조로 쓰기는 했지만 이 책은 다윈이 미안하게 느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을 가득 담고 있었다. 이 책은 버터 헤란초와 달걀 헤란초라고 불리는 노란 헤란초 릴랄리아 불가리스를 보고 얻은 독창적인 발상으로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윈은 위대한 사상가라는 칭송을 받는데 실제로도 그랬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실천가이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무언가를 했다.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실험을 준비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빠른 결과보다 올바른 결과를 얻으려고 했다. 무언가를 실험해 보고 궁리한 다음 더 많이 시도해서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인했다. 다윈은 추측을 좋아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측하길 좋아했다. 다윈은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을 구축했다. 다윈은 그렇게 우리에게 헤란초를 소개한다. 그는 유전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 같은 식물인 니나리아 불가리스에서 자가수정한 묘목을 심은 화단과 교잡한 묘목을 심은 화단을 가까이 붙여놓고 길렀다. 이종 교배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히 자라자 교잡한 식물이 자가수정한 식물보다 더 키가 크고 싱싱했다라고 썼다. 알렉산더 프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면서 보여주었듯이 우연을 통해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다. 다윈은 식물이 자가수정을 피하려고 그렇게 애쓴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다. 아무 이유 없이 진화하는 생물은 없다. 그는 11년에 걸쳐 1년의 실험을 하면서 자가수정 식물과 타가수정 식물의 차이를 조사했다. 그는 때로는 암술과 수술이 분리되어 있어서 교차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같은 꽃의 꽃가루, 수술과 암술머리, 암술이 성숙해지는 시기가 달라서 다가수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썼다. 그는 약한 부모 식물이 스스로 번식할 때만 자가수정이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건강한 식물에도 자가수정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 다윈은 열성수정자의 발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대규모 개체군에서는 열성 유전자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부모 양쪽에 열성 유전자가 동시에 같은 게놈에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달되는 경우에만 열성 유전자가 발견된다. 그러나 밀접하게 관련된 개체끼리 번식하거나 더 심하게는 같은 개체가 암수 역할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열성 유전자의 활성화를 거의 피할 수 없다. 타가수정의 중요성은 농부든 정원사든 식물 재배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다. 다윈은 완두를 비롯해 여러 종의 식물을 실험하면서 연구했다. 그러나 완두에 대한 사장에서 이야기했듯 이 모든 것을 더 발전시켜 최초로 유전학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그레고 멘델이었다. 그리고 유전학은 좋든 나쁘든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근본적으로 다른 앞날을 가장 일관되게 꿰뚫어보는 과학 분야이다. 34번째, 농나무. 대항해 시대를 이끈 향신료.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가서 8장 14절. 농나무과의 농나무 속은 250종의 상록수가 있고 대부분 아시아에서 발견된다. 그중 몇 종은 세상을 바꾸었다. 시나모름 베루민과 시나모름 칼시아라는 종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향기롭고 달콤한 향을 내는 향신료인 계피를 만들어낸다. 계피는 나무 껍질에서 얻을 수 있다. 그 나무는 윗부분을 계속 잘라주면서 재배하는데 나무를 구루터기까지 자르면 새싹이 많이 나온다. 새싹이 다 자라면 다시 수확한다. 향신료를 만들려면 겉껍질을 벗겨내고 남은 부분을 망치로 두드린 다음 아주 얇아진 속껍질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을 말아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몇 시간 동안 두면 시나몬 퀼이 완성된다.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루로 갈아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다. 향신료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친숙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판매되는 계피와 다른 향신료들이 한때 세상에서 가장 탐나는 상품이었고
이를 구하기 위해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왜 그랬을까? 나는 향신료가 음식을 보존하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음식에 향신료를 넣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향신료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잔장에 있는 계피가루로 고기를 재워도 양념하지 않은 고기와 같은 속도로 변질된다. 향신료가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 특히 고기의 맛을 가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두 번째 가설이다. 이 역시 의심스럽다. 상한 음식을 계피가루에 재운 후 선반에 나온 모든 향신료를 넣어 요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한 냄새가 날 뿐이다. 향신료로는 풍미를 숨기지 못한다. 풍미를 더할 뿐이다. 게다가 향신료가 상한 음식의 맛을 감춘다면 끔찍한 일이 생긴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역겹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 몸이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기 때문이다. 상한 음식의 썩은 맛을 느껴야 그 음식을 거부할 수 있다. 그것은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기제다. 다행히 어떤 향신료도 그런 기제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향신료의 역할은 밋밋한 음식을 다채롭게 만드는 것이다. 냉장고가 생기기 전에는 상류층조차 신선한 음식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소금에 절이고 말리고 훈제하고 식초에 절여서 다양한 음식을 보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식은 싱싱할 때가 더 좋다. 하지만 겨울에는 채소가 많이 자라지 않고 여름에는 음식이 금방 상한다. 냉장고가 없고 맛있는 음식을 수입하지 못하던 시기에는 향신료로 음식의 단조로움을 벗어날 수 있었다. 예로부터 향신료 덕분에 먹는 일이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가장 보수적인 서양 음식에조차 토마토 케첩이 들어간다. 토마토 케첩에는 보통 커민과 올스파이스, 계피, 겨자가 들어가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는 파프리카와 후추 그리고 유명한 비밀 재료 중 하나인 겨자가 들어간다. 향신료가 좋은 이유는 끝.